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1교시 시험 종료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고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7일이었죠. 이 서울 네.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돌에 맞아서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인데 짧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 금요일 날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다리가 불편한 아내의 거동을 돕던 70대 노인이 이게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원인은 이제 CCTV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어요. 예. 그 노인이 쓰러진 아파트 한 동의 그 앞에 쓰러졌는데 10층 높이의 층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아직 뭐 2,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예. 주먹만한 돌 3개를 집어 던졌는데 밑으로 던졌는데 그게 그 노인의 머리에 맞아서 사망을 한 겁니다. 예. 당시에 경찰 초등학생 B군이 친구 한 명과 있었던 것을 확인했는데 이 돌을 던진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돌을 왜 던졌냐니까는 그냥 장난으로 던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돌을 던지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상복합 말고 원래 있던 그런 판상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이 있고 계단형이 있는데 이렇게 돌을 던지기 좋은 데는 복도식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계단형 아파트에 산다 그래요. 근데 복도식 아파트 동으로 옮겨가지고는 돌을 그렇게 던진 거니까는 이게 돌이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날아간 거는 아니고 예. 돌을 던질 작정을 하고 그 높이에 그 아파트 그 동으로 옮겨간 겁니다. 고의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 사건에서 이 돌을 던진 B군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행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 B군 해당이 20세, 해당이 되는 안 된다 걸로. 그래요. 예, 해당이 그렇죠. 안 된다 해당이 그래요. 안 되는 10살도 안 걸로.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촉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형사 처벌은 14살부터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예. 책임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처벌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 전 단계 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있지만 형사 처벌을 하기에 어린 나이를 이제 촉법소년이라 그러는데 10살부터 13살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런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가지고 보호 처분을 받아요. 보호 처분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형사처벌 뭐 구치소, 교도소 가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 12살 이상이면은 소년원에 장기 2년까지 송치가 되고 아니면은 뭐 보호 관찰을 받거나 수강영령을 받으면서 가정법원 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뭐 검찰, 변호인이 치열하게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데 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좀 일종의 교화 장소 같이 교육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면이 커요. 증거 하나하나보다는 왜 이랬니? 그러지 마라. 뭔가 판사님이 이렇게 타이르듯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화할 대상으로 그 나이 때까지 촉법소년 나이 10살부터 13살까지는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기회를 주는 나이를 촉법소년이라 그러는데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살도 해당이 안 됐으니까는 이런 교화의 대상마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을 던져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이 처벌 대상은 없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부모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모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타깝게 죽은 사망자를 보면서 우리 모두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누구는 죽었는데 누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그 아이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형사처벌을 묻기는 어려운데 예. 단지 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미성년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사고를 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의무를 법에서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으면 제대로 주의를 안 줬으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부모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어떤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전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아파트에서 돌을 막 던지거나 그럴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거를 건사하지 못해가지고는 벌어지게 방치했다는 이런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 주의 의무 위반과 이번 벌어진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물은 판례가 좀 있었습니까? 찾아봤더니 예. 이게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훔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 보호자 그
벌어져 있는 사람이 훔친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치여가지고 중상을 입게 한 경우에 보호자로 하여금 2억이 넘는 손해를 배상하게 물은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배상의 책임을 물은 경우고, 하나는 청소년이 또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틈에 몰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서 사고를 쳤는데 이 경우는 그런 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거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은 안 되더라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에게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법적인 책임, 뭐 인과관계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어떤 위자료를 배상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최근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촉법 소년을 좀 폐지하거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거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것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촉법소년이 14살 미만이고 그 이후부터가 이제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소년법은 촉법소년 연령을 기재하고 있는 이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1958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래요. 1958년이면은 6.25 직후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거죠. 아이들의 어떤 발육 상태도 다른 거고 사회도 좀 더 다변화되고 각박화됐고, 그때는 이런 시층 높이 아파트가 없었으니까 애들이 위에서 돌을 던질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내리자, 이렇게 하향하자는 그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라는 거는 얘들이 어떤 범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벌을 하기는 너무 어린 나이일 때 뭔가 보호 처분을 통해서 개와 교선 요건을 이렇게 시키자는 건데, 지금 아이들의 발육 상태로 아니면 그 환경이라든지 그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들을 볼 때 10살이 안 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촉법소년을 당연히 낮춰가지고는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위화 효과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제도라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촉법소년을 8살부터라고 해놨으면 이런 논쟁이 지금 없을 거예요. 근데 제도라는 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바꾸기가 힘들 거거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들, 이렇게 뭐 10살, 11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내에서 이들을 품어야지, 이들을 어떤 무슨 촉법 소년이다 해가지고는 일단 재판정에 세우고 그런 공식적인 사법 절차로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들을 우리는 포기를 하는 거다. 제도권 밖으로 내쳐버리는 거 아니겠냐. 그러고 또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거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과도 문제가 있으니까는 아이들을 학교와 가정에서, 가정이 없으면 시설에서 품어 안는 것을 포기를 하고 제도권 밖으로 내친다면은 얘들이 어떤 비행 환경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이 더 커서 좀 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 시대에 맞춰서 좀 고려해 볼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법무부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촉법 소년의 연령 상한을 좀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아직 후속 입법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게 뭐 법사위에는 넘어갔다고 하는데 아직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또 그리고 총선 하느라고 다들 바쁘셔서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뭐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때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그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에는 그 주마다 법이 다른데 7살부터 형사처벌을 하는 데도 있고, 영국은 10살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게 일단 아이들을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재판 단계, 구금 단계에 가기 전까지 비행 환경에 그냥 방치가 돼 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이들이 어떤 그 구금 시설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성인을 통해 또는 또래 그 동료들을 통해서 학습 효과가 생겨서 거기서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돌아갈 가정이 없고 학교가 없다면은 이 아이들은 또 범죄를 저지르면서 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범죄자를 양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형법이랑 소년법을 개정을 해서 범죄 연령을 낮추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교정시설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들을 성인 그 수감자들과 어떻게 다르게 대우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재판으로 가기 전에도 이 아이들을 수사 단계에서도 비행 환경에 노출되고 일단 경찰서에 끌려가고 그러면은 경찰서에 소환되고 그러면은 학교 가서 나는 이미 범죄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뭐 우리가 아직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럼 재판 전 단계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찰할 것인지 이런 다른 관련 법들에 대한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그냥 형사 미성년자 연령만 낮춘다 해가지고는 계속 논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볼 내용이 참 많은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치러졌는데 이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벨이 1분이나 먼저 울렸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지난 16일 날 이제 수능이었잖아요. 그날 좀 춥고 또 비가 오더라고 예전 수능 볼 때 생각이 났는데 예. 1교시였으면 아마 언어 영역 시험이었나 봐요. 한 학교에서 그 시험 종료벨이 1분 먼저 이렇게 그 울렸대요. 근데 이게 그 수험 종료벨을 울리는 게 학교마다 다른데 자동으로 안 되고 수동으로 이거를 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 정확도라든지 어떤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여기도 그랬나 봐요. 근데 그 해당 선생님이 이걸 타종 담당을 맡은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는 1분 먼저 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럼 보세요. 아이들이 이게 막 모르는 문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항상 5분 전에 끝내놨거든요. 근데 다들 저같이 성격이 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중한 사람들은 이거를 끝까지 자 2분, 3분 이렇게 맞춰가지고는 시험 볼 때는 전자시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시계가 아니라 예. 전자시계 들어가지고 1분, 2분 자 이제 마킹하고 이거 지금 생각하고 이거 하다가 마킹하고 1분, 2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분 빨리 울려버리면은 이게 40분에 울려야 되는데 39분에 울려버리면 당황해가지고는 마킹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를 빈칸으로 낼 수도 있고 허둥지둥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아이들 이것 때문에 불이익 받았을 때인데 이거 달라지면 등급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책임져야 될 거냐? 그럼 학부모들의 원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텐데 관련해서도 소송 가능성 제기되고 있거든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손해배상이 예. 가능할 수는 있는데 좀 어렵기는 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수동으로 타종을 울리는 거였는데 3분 먼저 이렇게 타종을 맡은 교사가 마우스를 잘못 눌러가지고는 이때는 또 3분이었습니다. 예. 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십 명이 집단 소송을 했는데 한 사람당 700만 원씩 인정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인정을 해준 게 아니라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에서 8명만 인정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그냥 타종이 빨리 울리는 바람에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하기가 어렵고 타종이 빨리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는 뭔가 손해를 입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마킹을 예를 들어서 답안을 마킹 실수를 해서 답안을 밀렸었던가 아니면 타종이 울리는 바람에 몇 개 칸을 그 마킹을 못한 채로 냈던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당황했다 아니면 그냥 실수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아니가 이거 정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타종이 빨리 울림으로 인해서 정말 명약관한 그런 실수가 그 결과가 보여진 학생들만 그렇게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예. 한 사람당 700만 원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미 뭐 몇 개 더 틀려버리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700만 원 나중에 배상받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예. 경우에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해에 1교시에 뭐 1분 빨리 울렸다는데 거기는 나중에 2교시 끝나고 1분 30초씩을 더 주고 답안지를 작성을 하게 했대요. 근데 수정은 못 하겠거든요. 왜냐하면은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했으면 1교시 때 내가 뭐를 뭐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답이 2번이었구나. 책 찾아보고 알았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정을 할 시간은 안 하고 그 답안지 체킹을 못한 것만 추가로 작성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분 30초 줬다고 하더라도 1분 빨리 그 타종이 울림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원상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 거는 그 대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이들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예,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서울시 교육청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냥 어떤 대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냥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예. 사실 대응책이라는 게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답안지를 지금 그때 내가
갑자기 타종이 울리는 바람에 더하기를 잘못해가지고 5로 써야 될 걸 3으로 썼다는 거 이걸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법원에서 인정하는 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뭐 이 정도 수준 외에는 교육청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응책이라는 게 이 학생들만 특별히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어떤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기는 하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의 대응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 사고 관련해서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